전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충격적인 영상입니다. 한 젊은 여성이 해골다리에서 던져진 듯 추락해 목숨을 잃는 장면이죠. 그 사람은 밧줄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영상에서 이것이 매우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제 3명이 그녀의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고 연방 정부는 민사 소송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 관점에서 관련된 모두가 이 일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로프 점프 비극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Law and Crime에서 전해드리며 저는 시에라 줄레스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면에서 다루기 정말 어려운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주로 이 일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 에두아르다 로드리게스 G 프레이타스라는 21세의 젊은 여성, 이 브라질의 스켈레톤 다리에서 문자 그대로 던져져 40m 아래에 바위가 많은 강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풀어야 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로프 점프에 대한 규제 부족부터 이제 3명이 직면한 살인 혐의까지 말이죠. 또한 마리아가 추락 당시 착용하고 있었다고 알려진 카메라의 미스테리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이 증거에 누군가가 조작을 했는지에 대한 의혹도 있습니다. 오늘 스캔들 에피소드에서는 비극적인 로프 점프 직전부터 현재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관련된 모든 사람들, 전체 타임라인,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일들까지 오늘의 스캔들은 우리를 브라질 라리메이라로 데려갑니다. 이 도시는 상파울루에서 북쪽으로 약 9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라 리메이라는 폰치 두 에스켈레토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 이는 해골 다리라는 뜻입니다. 몇 년 전 이 다리는 철도 확장의 일환으로 건설되었지만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이 다리는 수십 년간 그 자리에 남아 있었고 자연이 덮이면서 음산한 이름과 오싹한 풍경만 남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 지역은 로프 점프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다리에서 뛰기 위해 먼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곳은 로프 점프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종의 비공식 통과 이래처럼 되어버렸어요. 브라질 변호사 안드레아 니바르카의 말입니다. 그 다리 자체에 대해 말하자면 그 다리는 원래 북가철도 노선의 일부로 지어졌지만 실제로는 그 다리를 기차가 한 번도 지나간 적이 없어요. 기차는 결코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리는 오랫동안 아무 쓸모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활동들은 이곳에서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어요. 한쪽에는 표지판을 세웠지만 사람들은 다리 근처에 있는 사유지를 통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표지판조차 보지 못했어요. 그저 다리가 있다는 것만 알고 어떻게든 거기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죠. 다리 자체는 연방정부 소유이지만 관련된 두 도시의 시청들도 이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고 있어요. 그들은 표지판을 설치해야 했고 사람들이 이 다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이곳이 오랫동안 위험한 장소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난 후 연방정부는 다리를 폭파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들은 다리를 철거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시 당국도 관여해서 사람들이 양쪽에서 이 다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출입을 막을 예정이에요. 아직 그 일이 없었지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사실 이런 조치는 더 일찍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롭점프는 사실 새로운 활동이 아니에요. 어제 갑자기 시작된 일도 아니고요. 그래서 만약 완전히 금지하지 않을 거였다면 훨씬 전에 규제가 이루어졌어야 했어요. 이 사건에서 계속 반복될 주제는 바로 안전수칙의 부재예요. 현재는 로프 점핑 관련 규제가 부족했고 시행 중인 안전 절차도 허술했다는 이유로 브라질 연방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까지 제기된 상황이에요. 하지만 제가 너무 앞서 나가고 있네요. 소송이나 형사 고발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말씀드려야 해요. 피해자는 21세의 마리아 에두아르다 로드리게스 지 프레이타스예요. 친구들과 가족에 따르면 마리아는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에너지 넘치고 모험심이 강하며 자연과 야외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늘 활동적이었던 건 전혀 놀랍지 않아요. 사망 당시 마리아는 실제로 체육과 스포츠 경영을 공부하는 학생이었어요. 스트레이트 타임스에 따르면 그렇다고 해요.
마리아는 상파울루 외곽의 장지라에서 가족과 함께 살았고 피트니스 센터인 파노 비앙코 아카데미아에서 일했어요. 마리아가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팀은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사람, 우리 파노 비앙코 실버스톤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라고 성명을 발표했어요. 마리아 에두아르다는 그녀가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준 헌신, 애정, 기쁨, 그리고 존중을 통해 자신의 흔적을 남겼어요. 당신은 주변을 밝게 비췄고 기억은 영원히 우리 마음에 남을 거예요. 이 깊은 슬픔의 순간에 우리는 가족, 친구, 동료들과 함께 기도와 연대의 마음을 모아 이 슬픔을 이겨낼 힘과 위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함께한 좋은 추억들과 나눴던 순간들, 그리고 그녀가 남긴 사랑이 평안과 위로의 원천이 되길 바랍니다. 마리아 에두아르다, 평안히 쉬세요. 마리아의 어머니도 가슴 아픈 성명을 발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오늘 하루만이라도 널 1000번 넘게 안아주고 싶었어. 네가 떠나 너무 아프다. 영원히 사랑해, 내 공주야. 21년 동안 내 인생에 함께해줘서 고마워. 너가 날 엄마라 불러줘서 정말 영광이었어. 하나님, 이 특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마리아가 세상을 떠난 비극적인 6월 13일 토요일로 이끕니다. 마리아와 그녀의 파트너는 로프 점프를 하기 위해 스켈레톤 브리지로 갔습니다. 이 이야기가 알려진 뒤 로프 점프와 번지 점프의 관계를 둘러싼 혼란과 논의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매트 로렌스는 두 스포츠에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훈련되지 않은 눈엔 번지 점프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다릅니다. 이 활동엔 번지 코드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잠재 에너지의 소멸,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그것은 공기 저항과 진자 운동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반면 번지 점프에서는 에너지의 소멸이 고무줄이 코드에 저장한 에너지를 위아래로 튕기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튕기면서 진동이 점점 작아지고 그렇게 에너지가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구조물에서 뛰어내린다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다르고 규제에서도 다르게 취급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로프 점프가 번지 점프보다 더 위험하지는 않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종종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제 이해로는 로프 점프는 비교적 새로운 활동이기 때문에 규제가 엄격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에 대한 안전 기준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번지 점프에는 많은 안전 기준이 있습니다. 어느 관할 구역에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은 그 중 하나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로프 점프와 관련해서는 안전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로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맷에 따르면 번지 점프의 진입 장벽은 정말 높다고 합니다. 따라야 할 규정과 절차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로프 점프의 경우 특히 이 지하 세계나 스켈레톤 브릿지처럼 위험한 장소에서는 필요한 규정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두 번째 확인자나 기본 안전 체크리스트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사이트 운영 매뉴얼을 작성할 때 요구되는 것은 모두가 연결 작업을 수행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일련의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장자리에 다가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10가지가 있는 거죠. 좋아요. 우선 하네스를 확인합시다. 하네스를 2번 확인하세요. 두 번째로 로프를 들어 장비에 연결하고 2번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 전에 그들은 안전 라인에서 분리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사람이 전체 리깅 시스템에 연결될 때까지는 반드시 안전 라인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하네스 점검, 연결 점검, 앵커 점검 등 모든 사람이 점프할 수 있는 위치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런 점검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 들어가면 또 다른 일련의 점검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발을 가장자리까지 내밀고 이 지점과 저 지점까지 가세요. 셋을 셀 테니 그때 이렇게 저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물러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마리아의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 가지, 특히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그루 딘스는 마리아가 점프할 때 그 자리에 있었으며 브라질 뉴스 매체 G1에 일이 벌어질 때 뒤쪽 사람들이 줄이 어디 있어? 그녀는 줄이 없어! 라고 했고 운영자들은 뭐라 할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당황해 답하지 못했고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다른 강사가 민사경찰에 진술했습니다. UOL 노티시아스에 따르면 강사는 제가 들은 건 세상에 저 여자애를 도와줘 라는 말이었어요. 점프할 때 보통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군중도 함께 소리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비명 소리를 들었고 뒤를 돌아봤을 때는 이미 일이 벌어진 후였어요. 목격자 진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마리아가 추락하는 영상도 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알고 있었어요. 매우. 우리는 다음에 일어날 끔찍한 일을 여러분이 보지 않도록 공중에 떠 있는 장면에서 멈췄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남자들이 다리 옆에서 그녀를 문자 그대로 던져버리면서 13층 높이에 해당하는 곳에서 땅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마리아의 위치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것은 슈퍼맨 자세와 비슷한 포즈였는데 작업자들이 사람을 머리 위로 들어올린 다음 점프하는 사람이 슈퍼맨처럼 팔을 쭉 뻗으면서 공중으로 던지는 방식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점프하기 약 한 달 전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에스테파니 곤잘레스가 같은 해골 다리에서 마리아를 도왔던 같은 사람들과 함께 같은 점프를 하는 모습을 게시물로 올렸습니다. 에스테파니는 마리아가 사망한 후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는 일련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주최 측이 참가자들에게 로프 운영자를 방해하지 말라고 했고 점프 전 여러 차례 안전점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영상과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마리아는 로프 없이 스켈레톤 다리에서 밀려 떨어졌습니다. 영상 배경에서는 사람들이 로프 줘 또는 로프 얘들아 라고 소리치는 것이 들린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났다는 걸 믿기 힘들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할 수 있어요. 저는 영상을 보고 정말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이건 전혀 안전하지 않았거든요. 멈춰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그녀가 로프가 없다고 소리치는데 멈추지 않았고 그들은 듣지 못했어요. 아마도 그분들은 항상 이런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소리치는 걸 자주 들어서 익숙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중을 잃으면 다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게 믿기 어렵네요. 그리고 중요한 점이 있어요. 안드레올리 같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브라질에서는 로프 점프가 아주 흔하지만 때로는 매우 불법적일 수 있다고 해요. 그들은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이를 위한 정식 회사도 없었어요. 그들은 이런 일을 하다가 적발됐다면 아마도 처벌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허가도 받지 않았고 이 일이 일어난 장소는 이전에도 사고가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허가도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추락 몇 분 전 마리아는 소셜미디어에 나를 다리에서 뛰어내리게 한 미친 사람은 누구였을까? 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어요. 그 질문의 답은 아마 6명입니다. 3명은 체포되었지만 기소되지는 않아서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고 나머지 3명은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에는 27세 비토르지 프레이타스 곤잘베스, 32세 루이스 펠리페 펠리시아노 이가로스, 그리고 42세 마이콘 페르난데스 신트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NBC 뉴스에 따르면 마리아가 떨어진 날 세 남성 모두 점프 강사였습니다. 이들은 나중에 조사관들에게 마리아가 어떤 로프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그녀의 안전장비를 이중으로 확인하는 것이 누구의 책임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마리아 사망 후 세 남성 모두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들은 살인 혐의로 기소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의도나 책임에 관한 아주 오래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돌루스 또는 풀파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누군가를 죽일 의도로 저지른 살인, 즉 호미시디오 돌로소로 기소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책임은 없지만 과실이 있는 경우, 즉 호미시디오 풀포소라고 부르는 과실치사 사건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과실, 즉 미수, 보호 의무, 하지만 보호의 부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런 경우들은 징역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런 종류의 범죄로 인해 감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범죄로 감옥에 가지 않는다면 예방구금될 수 없습니다. 예방구금될 수 없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이 범죄로 3명이 예방구금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구금을 하려면 처음에는 그들에게 호미시디오 돌로소, 고의적 살인로 기소해야 해요. 안드레올리 같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세 남성의 살인죄 기소가 이상하다고 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사건은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때때로 이런 사건들은 다른 사건들과는 다르게 처리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 다른 사건들에서는요, 스포츠와 관련된 비슷한 사고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들은 항상 고의가 아닌 과실이나 부주의 또는 미숙함으로 처리되었어요. 하지만 이번 사건은 언론의 관심 때문에 마치 이 사람들이 일부러 죽이려고 한 것처럼 다뤄지고 있어요. 변호사로서 저는 그런 의도가 적용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곧 더 깊이 이야기해 볼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가 추락한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이야기해야 해요. 이미 여러분께 마리아가 공중에서 자유낙하해 13층 높이에서 바위가 많은 땅으로 떨어지는 충격적인 영상을 보여드렸죠. 하지만 어떻게든 기적적으로 마리아는 처음에는 그 추락에서 살아남았고 또 다른 기적처럼 현장에는 비번이었던 26세 간호사 레자 디아즈가 있었어요. 레자 디아즈는 마리아가 땅으로 떨어졌을 때 다음에 점프할 차례였어요. 레자 디아즈는 마리아에게 달려가 그녀가 숨을 거칠게 쉬고 맥박이 약한 걸 발견했어요. 레자는 브루트와의 인터뷰에서 마리아를 위로하며 저는 그녀에게 말을 걸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내 근무 시간에는 아무도 죽지 않아 라고 농담하곤 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도 그렇게 말했지만 그곳에서 근무 중은 아니었어요. 레자의 영웅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너무 늦었어요. 응급구조대원들은 오전 9시 55분쯤 현장에 도착했어요. 여러 보도에 따르면 그 시점에서 마리아는 사망 판정을 받았어요. 마리아의 몸에 입은 외상은 너무 심각해서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되지도 않았어요. 대신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고 바로 부검을 위해 법의학 연구소로 옮겨졌어요. 뇌자는 마리아를 도우려 했을 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뛰어내린 후 수사관들에게 중요한 단서도 제공했어요. 뇌자에 따르면 그날 고프로를 빌린 모든 사람에게 노란색 손목밴드가 제공되었다고 해요. 그녀는 마리아가 손목밴드를 찬 것을 보고 마리아가 뛰어내릴 때 카메라를 착용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수사관들은 아직도 카메라를 찾지 못했어요. 이는 카메라가 사라졌거나 누군가 일부러 마리아의 몸에서 제거했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추락 후 수사관들은 카메라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죠. 민사경찰은 사건의 전말을 완전히 밝히고 모든 범죄 책임자를 확인하며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점퍼할 당시 사용했던 카메라는 사건의 재구성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내내 피해자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카메라는 그녀와 주변 사람들이 밧줄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멈춰야 했는지, 그녀가 인지했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사라진 방식엔 논란이 있습니다. 일부 목격자는 마리아 몸에서 카메라가 제거되는 걸 봤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이 도로 점프가 이루어지도록 확인하는 팀의 일원이었다는 것이 바로 그 비난입니다. 체포된 사람들 중 한 명은 다리 아래에 있었던 사람으로 숨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카메라가 있는데 한 목격자는 그가 시신에서 카메라를 집어드는 것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또 다른 쟁점인데 용의자 중 한 명이 카메라를 훔치거나 증거를 조작했다는 혐의입니다. 마리아가 추락해 사망한 후 그들이 현장을 떠났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전통적인 죄의식의 표현은 아닐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들도 자신들이 한 일이 범죄라는 걸 알았다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망쳤다는 사실이 곧 그들이 무언가에 대해 죄가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혹은 그들이 계획했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일을 저지르고 계획대로 도망친 게 아니에요. 그냥 도망쳤을 뿐이에요. 충격에 빠져 있었거든요. 안드리 엘리시는 용의자들이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고 말해요. 꼭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맞는 혐의라서가 아니라 이곳에서 그들을 붙잡아두기 위한 방법처럼 보인다고 해요. 조사는 총 45일 동안 계속되며 추가로 45일 더 연장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사가 끝나면 그들은 그냥 풀려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재판이 열릴 가능성도 있어요. 저는 변호인 측이 그 점을 주장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과실에 의한, 즉 과실치사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형법 이론에는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한쪽에는 의도가 있지만 그게 명확하지는 않아요.
위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누군가가 그로 인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인식 있는 바실의 경우에는 위험이 있다는 걸 알지만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상황이에요. 스스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것은 법정에서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어떤 의심이라도 있을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과실치사로 판단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 사고가 일어나기 위해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안에 많은 과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책임이 따랐어야 해요. 정부는 다리를 막았어야 했고 경찰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켜봤어야 했어요. 그들이 항상 이런 사고 위험과 사람들이 그곳에서 뛰어내린다는 걸 안다면 보안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해요. 이 점프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적어도 허가를 받았어야 하고 적어도 합법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끔찍한 사고가 가능하게 만든 모든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법정에서는 실제로 분석될 것은 그 사고로 이어진 그날의 사실들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연방당국과 주당국 그리고 경찰이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하고 행정적으로 처리하게 될 거예요. 행정적으로요. 그들은 각자의 기관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할 거예요. 하지만 사망 자체에 대해서는 오직 잠시 그 자리에 있었고 그녀를 옮기던 제대로 고정했어야 했던 사람들에게만 책임이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그녀를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거예요. 그 부분은 인터뷰에서 더 이야기하겠지만 여기서 고의를 입증하기는 꽤 어렵습니다. 이건 우리가 스캔들에서 다루는 일반적인 살인 사건이 아니에요. 물론 과실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의도적이고 계획된 살인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론은 그들이 너무 무모해서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살든 죽든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증명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진술에 따르면 그들은 정말로 그녀가 밧줄이 없었다는 걸 몰랐다고 하니까요. 검사들에게는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 입증 책임이 크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인터뷰에서 다시 이야기할게요. 하지만 민사법원에서는 물론 더 낮은 입증 책임이 적용돼요. 그리고 이 점은 이번 사건에도 해당돼요. 마리아가 사망한 후에 지방 도시들이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미메이라 씨는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 지역이 매우 위험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연방 정부가 마리아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미메이라 씨는 정부가 해골다리에 대한 경고 신호를 반복적으로 무시했고 규제되지 않은 로프 점퍼 업체들 이 다리를 불법 활동 장소로 사용하도록 사실상 방치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저는 이 소송이 강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다리는 실제로 연방정부의 책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다리를 안전하게 관리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들만이 그 일에 책임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보안과 관련된 모든 당국이. 도시의 보안을 담당하는 당국이라면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책임에 대해 논의할 때 이 경우에는 연방정부의 책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마리아 사망 후 다리 철거 보도가 있었습니다. 안드리엘리는 연방 정부가 민사 소송에서 책임을 지면 큰 벌금을 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시의원이 G1에 이렇게 말했어요. 연방 정부가 이를 승인했고 시장이 장비를 제공했으며 이제 다리가 철거될 거라고요. 여기서 더 이상 생명이 희생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상파울루 공공안전부 장관실도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많은 죽음, 범죄, 범죄자들을 봐왔습니다. 저는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깁니다. 저는 이 사건처럼 안전과 타인의 생명을 이렇게까지 무시하는 역겹고 상징적인 사례는 본 적이 없어요. 여기서 두 가지 주요 법적 사건, 즉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런데 안드레 안드리올리 씨는 앞으로 세 번째 사건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녀가 어린 소녀였다는 사실에 대해 성차별적인 발언이 많이 있었고, 사람들이 그녀의 몸을 보고 싶다고 말하는 등 불쾌한 이야기들이 오갔어요. 제가 알기로 가장 최근 소식은 치체 안치소에서 그녀의 몸에 대해 그런 역겨운 발언을 했던 사람들이 그 이후 진행 방식에 대해 이야기했다고요. 그들은 현재 조사를 받고 있어요. 2명의 여성 국회의원이 검찰에 가서 이 사람들의 발언에 대해 조사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실제로 세 갈래의 조사가 진행 중이고 동시에 여러 가지 소송이나 혐의가 진행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마리아와 가족이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사망 하루 만인 14일에 장례를 치렀어요. 그녀의 가족은 이후 성명을 발표하며 모든 책임이 철저히 규명되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과 부작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어요.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에요. 그리고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건 이 모든 게 완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이 젊은 여성은 죽지 않아도 됐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남겨진 조각들을 맞추고 우리가 가진 정보로 상황을 이해해야 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해 더 잘 알기 위해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때부터 계속해서 지켜봐온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고 싶어요. Law and Crime의 제시 웨버, 사이드바 진행자이신데요. 제시 씨, 스캔들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도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좋아요. 아마 전에 2번 정도 출연했던 것 같은데요. 2~3번쯤 된 것 같아요. 네, 이번이 세 번째인가요?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네. 그리고 제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건은 당신이 사이드바에서 최소 3번은 다뤘던 이야기인 걸로 알아요. 이 사건은 정말 슬퍼요. 사건의 세부 내용도 그렇고요. 혹시 저를 위해 이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바로 질문이죠. 그렇죠? 그게 바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는 이 일이 브라질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이런 일이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게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브라질에서 일어난 일이고 현지 당국과 현지 법 그리고 현지 언론 보도를 다루다 보면 뭔가가 번역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분명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 말은 이게 하나의 의문이 되는데 정말 흥미로운 점은 3명이 체포되어 기소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3명도 체포된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기소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누가 그녀를 제대로 연결할 책임이 있었는지 정확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점은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밧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밧줄인지는 모르겠지만 슈퍼맨 자세로 들어올려져서 플랫폼에서 던져졌다고 하는 영상을 보면 그녀가 어떤 것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녹음에서 얘들아 밧줄, 밧줄이라는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밧줄이 연결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 변호인 중 한 명이 말하길 그들은 이런 점프를 여러 번 해본 전문가들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체크리스트가 없을 수 있죠? 어떻게 그걸 놓칠 수 있죠? 물론 그들이 산만했다거나 사람들이 촬영하고 있었다거나 뭐 그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녀가 연결되어 있었나요? 그리고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건 그들이 직면한 혐의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은폐가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는 겁니다. 2명은 도망치려고 했다고 하고 증거도 사라졌습니다. 정말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서 나눌 부분이 많지만 저는 먼저 안전의 기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소송이 많은 나라라는 편판이 있고 우리는 언제든 소송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어딜 가면 면책동의서에 서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리고 당신이 인터뷰한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브라질에서는 로프 점프가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합법적인 것은 아니에요. 사실 불법입니다. 그리고 많은 안전수칙이나 절차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어요.
당신도 그렇게 보셨나요? 제가 전문가들과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이걸 할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롭 점프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에요. 그 다리에서 하는 것이 불법이었죠. 그 다리는 버려진 다리였고 철도 노선이었습니다. 해골 다리라고 불렸어요. 이제는 이 일로 인해 반발이 너무 커서 그 다리를 철거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안전 문제로 오랫동안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로프 점프는 실제로 존재하는 스포츠입니다. 번지 점프와 비슷하죠. 물론 차이점은 번지 점프는 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로 떨어질 때 그 수직으로 튕기는 효과가 있죠. 반면에 로프 점프는 떨어지면 진자처럼 흔들리게 됩니다. 이건 실제로 존재하는 거지만 적절한 자격증이 필요해요. 이 사건에서 충격적인 점 중 하나는 이걸 운영하던 단체가 자격증도 없고 허가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런 일을 할 권한이 없었어요. 이 점이 법적 소송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활동을 그냥 운영했다고 해요. 이건 모험적인 활동이라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다행히도 항상 이런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위험한 활동이죠. 면책 동의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네, 맞아요. 누군가 위험한 활동과 관련해서 소송할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그건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경우까지 면책 동의서가 적용되는 건 아니죠. 로프로 연결되지 않은 상태까지 면책 동의서로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로프가 연결된 상태에서 점프를 하다가 실수로 벽에 부딪히는 것과는 다르죠. 이건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다고 해도 면책 동의서가 있다고 해서 관련 단체나 사람들에게 반드시 면책이 주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첫째로 적절한 자격증이나 허가 없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둘째로 그들의 자격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여기서 어떤 실수나 관리 소홀은 없었는지에 대한 질문도 따라옵니다. 이 에피소드 내내 등장하는 번지점프 전문가인 매트 로렌스와 인터뷰하셨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당신이 지적한 것처럼, 네, 이 사람들이 산만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진과 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은 특히 미국에서 번지점프할 때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제 친구들도 번지점프를 해봤어요. 사진을 찍는 건 흔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저는 이런 일은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매트가 말한 것처럼 보통은 두 번째, 세 번째, 어쩌면 네 번째로 확인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줄이 제대로 연결됐는지, 백업이 연결됐는지 꼼꼼히 확인하거든요. 사람이 점프 자세를 취하기 전에 모든 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이런 모든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죠.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영상에서 그녀가 자유낙하하는 모습을 봤고 그게 은폐 의혹에 관한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마리아가 몸에 카메라를 착용하고 내려갔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녀가 직접 착용한 카메라였죠. 심지어 그녀가 바디캠을 착용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손목 밴드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그 카메라는 아직 회수되지 않았어요. 현장에서 카메라가 도난당했거나 치워졌다는 보도도 있는 것 같아요.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사건이 발생한 후 피고인 2명이 체포되기 전에 숲으로 도망쳤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법적으로는 이런 행동을 유죄의식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에 연루된 3명이 추가로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사 방해 혐의 중 하나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혐의는 증거, 즉 디지털 증거가 삭제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든 말이죠. 회사의 소셜미디어 계정이 삭제됐다는 보도도 들었습니다. 흥미롭네요. 하지만 마리아 에두아르다가 고프로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모험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또한 최소 1명의 목격자가 카메라가 치워지는 걸 봤다고 증언한 것으로 압니다. 분명히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 3명이 추가로 체포됐을 때 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보도를 받았습니다. 카메라 위치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파괴됐나요? 제거됐나요? 어디에 있나요? 저희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카메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첫째로 사건의 시간대를 기록할 뿐만 아니라 밧줄이 제대로 고정됐는지에 대한 대화나 소통이 녹음됐는지도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보고 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얼마나 충격적일지와는 별개로 그게 정말 핵심적인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추락하는 장면을 직접 본다는 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겠죠. 정말 상상할 수도 없고 너무나도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녀가 그 플랫폼에서 밀려나기 직전 그 순간들, 그 몇 분, 몇 초 전에 카메라는 무엇을 포착했을까요? 그래서 그건 이 사건에서 반드시 찾아야 할 핵심 증거입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이 사건을 보도했을 때 잠깐만 그 프로가 없어졌다고? 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못 찾았지? 분명히 그 근처에 있을 텐데. 그리고 혹시 누군가가 가져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정말 완전히 우연한 사고였다면, 정말 예기치 못한 일이었다면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 사람들이 자신들이 한 일을 숨기거나 숨기려고 했다는 의혹이 있다면 그게 혐의를 더 강하게 뒷받침하는 요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만약 그 사람들이 정말로 달려가서 이 카메라를 가져가 버렸다면 그건 정말로 그런 정황이 드러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이 증거를 지우고 싶어 했다는 거니까요. 저는 그걸 없애고 현장에서 완전히 치우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다음 질문으로도 이어지는데 이런 의혹들로 볼 때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의도가 있었을까요? 범죄의 의도가 있었던 걸까요? 여기 혐의에 살인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과실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브라질 형사 변호사인 아드렐리 바르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 혐의들에 다소 혼란스럽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즉 결과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감수한 살인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것은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그들을 구금해 두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관련 보도를 읽어보면 그 혐의들이 반드시 그들이 그녀를 죽일 의도가 있었다는 의미는 아니고 오히려 명백하고 알려진 위험을 무시할 정도로 매우 무모하게 행동했다는 뜻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녀가 줄에 연결되지 않았거나 연결할 생각조차 하지 않은 점을 보면 왜 그런 혐의가 적용됐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 일을 계획했다거나 그녀가 죽기를 바랐다거나 그녀를 죽일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어떤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제기된 혐의 자체가 너무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줄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그녀가 아예 줄에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 일이 단순 사고나 과실을 넘어선 일이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겠습니다. 뭔가 더 있다고 생각됩니다. 브라질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이해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매우 중대한 혐의입니다. 그리고 저는 에이드리엘리에게서 이것도 배웠는데 모든 사람이 기소되지 않으면 재판이 열릴 수 없다고 하더군요. 예를 들어 3명이 기소되면 3명만 재판을 받고 나머지는 기다리는 식이 아니라 모두가 같은 재판에서 함께 기소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모두가 동시에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3명이든 6명이든 모두 함께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녀에게 물었어요. 그럼 점프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나머지 3명, 체포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한 명은 아래에 있었고 한 명은 그걸 운영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녀는 그들 모두가 일어난 일에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의도적인 살인과 단순한 과실 사이 그 중간쯤에 있는 것 같아요. 제 눈에는 그보다 더 크면서도 또 그보다 덜한 무언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건 브라이언 월시처럼 결정적 구글 검색 기록이 있었던 평범한 스캔들과 달라요. 그의 아내가 갑자기 사라졌죠. 네, 그건 계획적이었다는 걸 보여줘요. 하지만 여기는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이 지적한 것처럼 모두가 동시에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미국과 브라질에서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것의 차이점이 흥미로워요. 그리고 브라질과 관련해 꼭 말하고 싶은 건 이곳 연방 정부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난 도시나 마을, 즉 지방 자치단체가 수년 동안 경고를 보내고 있었고 마치 SOS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해골 다리에 오고 있는데 이름부터가 정말 무섭잖아요. 무섭게 들릴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무서워 보여요. 그러니까 이 다리는 원래 철도용으로 만들어졌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미완성 다리예요. 나무와 이끼로 덮여 있기도 하고요. 이 지역이 다리를 잠식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하 세계 같은 곳에서 로프 점프를 하려고 뛰어내립니다. 시 당국은 이건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그들은 연방 정부가 사람들을 이곳에 오게 하여 이런 활동을 장려했다고 주장해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하고 충격적인 부분은 이걸 중단해 달라는 편지가 연방 정부에 보내졌다는 거예요. 여기가 위험하고 예전에도 사고가 있었고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철거가 진행된다는 점이죠.
즉 죄의식 인식으로 돌아가면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요? 이 일 후에 다리를 철거하겠다고 한다면 그게 모두가 경고했던 내용을 어느 정도 입증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저는 그게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게 문제를 완전히 해소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게 관련자들의 책임을 없애주진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점프를 운영했고 책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지역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다는 점, 그것도 이 사건에서 또 다른 중요한 고려사항이고 정부가 해결해야 할 또 다른 큰 문제입니다. 제 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조차도 여기서 일어난 일에 정말 깜짝 놀라고 화가 난 상태입니다. 네, 만약 정부가 난간을 설치하거나 출입을 막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넘어가거나 밑으로 지나갔다면 그건 또 다른 이야기일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 생각에는 난간도 없었고 안전장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본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그냥 방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그곳이 철거될 예정입니다. 정말 모든 면에서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시 씨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지금 3명이 기소됐고 3명이 더 체포됐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재판이 열릴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석방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그러니까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로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브라질 법이나 브라질 수사의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제가 논의해온 내용이나 인터뷰한 사람들을 바탕으로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좀 더 많은 증거를 모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증거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확인하고 그들의 행동 패턴도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이 그룹의 과거 활동, 자격증, 받은 훈련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리아 에두아르다가 이런 상황에 처한 정황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그 고프로를 찾아야 합니다. 정말로 그 카메라를 찾아야 하고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목격자들이 무엇을 봤는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어떻게 그녀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로 마치 다리에서 던져진 것처럼 보일 수 있었는지 의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이 더 많은 증거를 찾고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체포된 다른 3사람에게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브라질에는 그 결정을 내려야 하는 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좋아, 우리는 그들에게 혐의를 적용하겠다 또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기소된 사람들에 대한 사건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 측이 어떤 주장을 펼칠지 흥미로울 것입니다. 지금까지 변호 측은 그들이 충격에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모른다고 합니다. 누가 무엇에 책임이 있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아직 이 일의 초기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다른 관할 구역에 있는 사건을 보도하는 것은 어렵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 일에 대해 적절한 전문가들과 이야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알게 된 이유는 소셜미디어에서 봤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알게 됐죠. 저는 이 이야기가 주목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사 고발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는 정말 이 일에 집중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어떤 형태로든 정의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책임에 관한 정말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주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번지점프나 로프점프 얘기한 게 언제였나요? 이런 사건이 있어야만 변화가 일어나거나 어떤 움직임이나 법의 변화가 생기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오랫동안 묻힌 문제를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했듯이 그녀가 난간 밖으로 내던져지는 장면이 영상에 있어요. 우리 모두 그 영상을 봤잖아요. 그 영상은 소셜미디어에 퍼져 정말 참혹해요. 다른 말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언급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는데 안드렐리가 저에게 이 얘기를 해줬어요. 이 일이 있고 나서 브라질 사람들 사이에서 마리아 에두아르다의 몸에 대해 댓글을 달았다는 거 아세요? 그게 대화의 주제가 됐어요. 그리고 그들은 제 생각에는 그녀의 부검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안드렐리가 저에게 말하길 그런 댓글을 단 사람들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이번 에피소드에서 그 점이 다뤄져서 정말 좋아요. 마리아 에두아르다는 그런 일을 겪을 이유가 없는 젊은 여성이었으니까요. 그녀는 21살이었고 가족과 친구들, 전 세계가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어요. 이런 시기에 그런 댓글을 달면 안 돼요. 우리가 집중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 점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제시, 그 점 언급해줘서 고마워. 그래, 그녀가 나한테 그 얘기를 꺼냈어. 사실 내가 그녀를 처음 인터뷰했을 때였어. 시작하기도 전에 꼭 이걸 언급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마지막 인터뷰를 마치기 전에 그녀는 그 점에 대해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알리고 싶어 했어. 그들의 표현의 자유 보호는 미국과는 조금 다르지만 이건 중요한 부분이었어. 왜냐하면 이 일이 얼마나 큰 고통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가족들이 이미 겪고 있는 모든 일들 위에 또 얼마나 힘든지 상상할 수 있으니까.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야. 우리는 이 사건을 계속해서 스캔들에서 다룰 거야. 사이바, 네가 모든 보도를 이끌고 있잖아. 그래서 제시 웨버, 이 사건에 대해 전문 지식 공유해줘서 고마워. 초대해줘서 정말 고마워, 시에라. 시어라 질레스피. 항상 감사해. 그리고 오늘 스캔들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고 더 보고 싶으시다면 소셜미디어에서 저와 연결해주세요.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서 시에라 질레스피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스캔들 에피소드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처럼 진행자 시에라 질레스피였고 다음에 만나요.